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주 만에 뵙는데 지난 네. 2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제가 지금 순천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봉사하는 거 2주 동안 열심히 했고요. 네. 아이들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좀 보입니다. 아,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주 동안은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여야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에 저도 뭐 블로그에 글도 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원구 출마 얘기가 또 지난주에 잠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질문이 항상 들어올 때마다 똑같이 답합니다.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이겠다. 그럼 그 안에는 왜냐하면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뭐 창당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뭐 무소속 출마도 가능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지역을 뭐 어디로 출마하겠느냐, 뭐 이런 거 다 질문 들어오는데 답을 하기 싫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모든 걸 열어두고 있다라고 답하면은 거기에 맞게 그냥 기자분들이 이제 빼가지고 기사 쓰시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답을 바라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 내지는 언급을 안 하시니까 이 기자들이 그렇게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제 작전이나 전략이나 아니면 행보의 넓이를 좁혀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느 지역에 어떤 방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지금 세력들, 윤핵관을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거 막기 위해 가지고 모든 전력을 다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할 때 누가 나 어디로 쳐들어간다 얘기합니까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노동과 자본 얘기도 좀 했고 그리고 주요 뉴스에 이제 광양 지역에서 있었던 경찰 진압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요즘 가장 지역 내에서 뜨거운 이슈입니다. 대충은 전에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제 좀 기대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보수층 일각에서 듣기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강성노조 타파 뭐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변화하는 일자리 양상에 따라 가지고 제도를 맞게 바꿔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이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폭력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축소해 가지고 고민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노무현 정부도 사실 과거에 보면은 노동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평택의 대출이 사건 때 그때 시위하는 분들에 대한 진압을 어떻게 하냐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상당수 상실하고 이제 정권이 좀 어려운 지점에 빠졌었는데 저는 지금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것을 그냥 다 단순히 선악을 가르는 형태로 이제 가져가가지고는 저는 좀 위험한 지점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그 고공농성 하시는 분이 접근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여러 도구를 썼다. 그 안에 뭐 이제 정글도라는 표현까지 있으면서 이제 그런 걸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까지의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20m 정도 고공농성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해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그런 시위겠느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든 사회 질서 유지나 안정의 책임은 정권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강경진압 일변도로 가가지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강경진압 일변도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란 최종 목표 지점이 있다면은 이런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 이걸 이제 노동개혁이다라고 총칭해가지고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큰 그림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일자리 지도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한편에서 들리는 것은 AI나 아니면은 그런 로봇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들 중에서 AI나 로봇보다 근무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돼 갈 수밖에 없다는 운명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실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 고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하청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의당이라는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한 노란돈 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원청과 상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쟁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말은 좋아 보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하청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모호해집니다. 예.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청의 근무 조건이 열악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 관계가 불평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계약에 있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 장기 계약을 권장한다든지 하청 사장 같은 경우에도 경영의 안정성이 있어야지 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이제 새롭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청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사무소장 같이 이제 돼버리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교섭권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하고 교섭을 해버리면은 하청의 사용주로서 지위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원청에서 그러면은 하청 사장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원청 하청 간의 계약 관계도 조정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원청에서 그래 그럼 당신들 근무 조건 올려주게 해놓고 후속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도 안에 한 3-4가지 조항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현실성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물려가지고 노동쟁의 자체를 막아버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40-50억을 갑자기 시위했다고 청구해버리고 이러면은 그 무서워서 어디 누가 자기 노동권을 주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과도하게 민사소송으로 재가를 물리는 것 이런 것들 막아야 되는 전 취지에 동감하는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교섭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걸 풀어내려고 그러면은 원청과 하청 간의 불합리한 계약 관계 자체를 우선 먼저 건드린다는 듯이 이런 좀 큰 틀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동자만의 싸움이 돼버려서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 정부가 노동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를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그나마 강성 노조와 싸움을 정면에 맞서가지고 싸움을 할 때 그때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가더라. 그나마 지금 현 정부가 해낼 수 있는 노동 정책 가운데 가장 선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지층 타겟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에 1,000원의 학식이라는 걸로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걸로 젊은 세대 표를 끌어오겠다는 식의 이제 정책을 내세웠던 적이 있는데 네. 그거 뉴스 포털 댓글란에 가보면요. 반응이 뜨거운 계층이 어디냐면 60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안 다니시는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안 다닐 거라 믿는데 60대 남성이면은 그분들한테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댓글 받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그 외에 다른 정책들 지금 내세우는 것도 타겟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네. 이런 정책을 내세웠을 때 그 노동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실제 일하는 계층에서 그러면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은퇴하시고 이제 유튜브나 이제 종편 방송 보시면서 그냥 그런 거 아이고 노동개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노동 정책일 수 있겠습니까? 네. 타겟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69시간 노동체로 해가지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타박받고 그다음에 노조 때려잡는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그걸 어떻게 구경하시는 분들한테는 칭찬받고 그래서 계속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60대 이상, 60대 후반 이상에서는 계속 높아지고 그 밑으로는 계속 낮아지는 경향성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뭔가 정책의 방향성이 인과관계가 약해지고 있다. 예. 지금 예를 들어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뭐 언론 지역만 확보되면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또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 정책이 직접적 대상이 되는 분들의 반응 내지는 그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정작 그쪽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반대의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데도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말씀. 제가 지금 순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무료로 가르치면서 수학을 가르치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주일에 막 이렇게 2번, 3번 수업해가지고 수학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국어 점수가 올랐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우리 봐야 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좀 타겟팅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지지율을 좀 올리길 바란다 그러면은 젊은 세대가 관심 가질 만한 정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피상적으로 봤을 때 아침밥 1,000원 해준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60대 지지율이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은 그다지 현명한 방식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규 방송 끝난 뒤에 유튜브에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지역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왜 이준석 대표한테 이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대표께 지역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해법을 좀 들을 수 있고 또 특히나 젊은 보수의 또 시각을 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순천에 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중소도시는 처음 살아보는 거거든요. 확실히 대도시권과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른 이해 충돌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보탬이 된다면은 뭐 이야기 많이 하겠습니다. 그 한국에너지공대, 뭐 저희는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한전공대라고 흔히들 많이 부르는데 이 한전공대가 개교 1년 만에 한전이 이제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한전공대에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지금 뭐 당장 축소된 건 아닌데 그 논의들이 좀 진행되면서 이 한국에너지공대 계속 갈 수 있겠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한국에너지공대는 제가 딱 작년에 이맘쯤에 가가지고 제가 강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 켄텍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너지공대가 설립됐을 때는 나주혁신도시 빛가람동 일대에 어느 정도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전이라는 거대 공기업의 어떤 사회 기여에 대한 측면도 분명히 봤을 거고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특화대학교를 이제 선정한 걸 텐데 왜냐하면은 전남권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나 이제 조선대가 좋은 대학도 있고 순천대학교도 있고 하지만은 또 반대로 어떤 특정 영역의 최상위권 학과를 보유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 우리가 잘 아는 포항공과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설립된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이제 재정만 놓고 보기에는 유무형의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시기를 좀 몇 년 돌려가지고 이 켄텍 설립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면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을 겁니다. 이거 지속 가능하겠냐에 대해 가지고는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전남대학교나 이런 지역의 좋은 학교를 더 키워가지고 캠퍼스를 차린다든지 이런 방식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학교가 설립되고 건물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작한 상황 속에서 이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 없이 지원금을 끊도록 이제 압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전에도 보면 옛날에 카이스트와 더불어가지고 카이스트는 과기부 산하였고요. 정보통신부에서 ICU라는 정보통신대학을 따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정책적으로 통합한다, 없앤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그 학교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픈 방식으로 해결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카이스트의 하나의 캠퍼스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결론 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고려하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군공항 문제에 대한 좀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남 지역 내에서 한평, 무안은 뭐 극렬 반대 입장 상황인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는 이건 지역의 정치인들, 우리 소위 말하는 호남선 라인의 큰 정치인들, 박지원 대표도 있을 것이고 이낙연 대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큰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저는 이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무안공항 이전 이후에 무안에다가 집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무안공항에 또 반대급부로 뭔가를 보태기 위해 가지고 호남선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안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무안 지역에서도 무조건 모든 걸 잃지 않고 얻기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공항에 지금 활주로 활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무안공항 외에 또 바로 옆에 20-30km도 안 떨어진 한평에다가 또 긴 활주로를 깔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적으로 낭비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안에서 정치인들이
저보다 호남에서 더 인기 좋고 더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오신 분들이 예. 이 문제를 통크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네. 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호남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호남 정치 세력들이 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일을 안 하는 게 티가 났습니다. 저만 해도 예를 들어 이 여수, 순천, 광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여순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활기차게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 15년 전쯤에 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예를 들어 민주당 일색으로 정치권이 형성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 여순강 통합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찬성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서 반대 세력을 조금이라도 만드는 행위가 나의 다음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애초에 아젠다 자체를 꺼내지 않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순천 돌아다니면서 요즘 제가 중앙시장 앞에 살고 있는데 이 중앙시장 지금 1층 다 공실이에요. 예, 1층 상가가 다 공실인 상황 속에서 이 도시에 활력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고민할 때 저는 첫째로는 마산 창원진의 마창진 통합처럼 좀 더 광역화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 체계를 세 개 도시에 있어서 연계를 잘 해나가는 방법 이런 거리는 서로 수요를 높여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여수에서 순천 넘어오고 이제 전주까지 가는 철도가 전라선이고 그리고 순천에서 광양 넘어가서 진주까지 가는 게 경전선인데 네네. 이 두 개의 선로를 연계하면은 여순광 지역에서 서울에서 이제 1호선 전철 다니는 것처럼 광역철도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에서 여천 지나가지고 신대지구 지나가지고 광양 동광양까지 가면서 사실 좀 더 생활관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역 정치인들이 먼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비 사업으로. 네. 근데 그런 것이 별로 없고 지난번 제가 방송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에 단조로 입장 만든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여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순천대학교의 특성학과 같은 것을 개설하도록 좀 더 기업의 지원을 늘리도록 이제 유치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 왜 지금 활발하게 논의 안 되는지 저는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수도권이었으면요. 예. 양당에 서로 이런 거 아이템 잡아가지고 벌써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예. 이쪽 그러니까 호남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경쟁 세력이 없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올 만한 건 아예 의제화를 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가 항상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뭔가를 제시하고 남들에 앞서서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찬반을 조정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예. 정치 안 하는 거죠. 정치 그걸 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예. 그렇군요. 저게 준비한 질문이 좀 더 있는데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따 오늘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는 9시 라디오 뉴스 끝나고 나서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이 채널 통해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예. 저도 이 방송 지금 처음 해보는데 예. 그 화살표 거기가 한 가운데 가지고 가장 잘 나옵니다. 예. 저도 이런 방송은 지금 처음입니다. 요즘 라디오에서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약간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제가 말을 짧게 다 간결하게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주저리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순천 생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요? 지금 이 팬들께서도 그 부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신기한 게 저는 참 이제 보수 성향의 정치인이 이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신기한 게 제가 그래도 순천의 바닥에서 돌아다니면은 저한테 뭐 먹이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커피 한 잔 사준다고 하시는 분들,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다 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많아가지고 먹는 건 과량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뭐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듣고 이렇게 저희 방송국에도 이준석 대표께 공부를 좀 배우고 싶다. 제가 봤을 때는 수학 문제 푸는 방법보다는 앞서 이제 사다리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좀 하셨는데 나의 꿈을
이 대표 모습을 보면서 좀 구체화시키고 싶다 뭐 이런 의지로도 좀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교육봉사단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20년 전에 거의 20년 됐죠.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 우리나라에서 교육봉사나 이런 것들이 보육이나 멘토링 방향으로 너무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진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학과 교육을 강조하는 형태로 교육봉사단체를 운영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 보면요, 진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너무 열심히 가르쳐서 내가 수학 성적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야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많은 것들 물어보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아이들 수학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부모님은 어쨌든 일하느라 바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어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간에서 보통은 뭐 학원 선생님 아니면 저희 교육봉사단체에 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좀 짓궂은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가장 먼저 이제 저희 단체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 만나보면은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여자친구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얼마 벌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인 경우에 얼마 벌어요? 선생님 차는 뭐 타고 다녀요? 집은 몇 평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하기에는 그 나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때에서 너무 우리가 보여주는 게 적지 않나, 그들한테. 여러 진로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길들을.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맨날 보는 게 부모님하고 선생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시절에는 중학교 때 진로 조사를 해보는 게 무의미한 게, 조사해보면 49%가 선생하겠다 그래요. 네. 만나는 분이 선생님이 뭐 거의 대부분이다. 만나는 사람 중에 번듯한 해 보이는 직업이 교사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가지고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직업들도 약간 그 범주에 넣긴 합니다. 뭐 인플루언서가 되겠어, 무슨 뭐. 순천의 학생들 그러면 다 이제 정치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보다 제가 TV에 나오고 이러면 신기합니다, 애들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도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나중에 서울에 한번 그 큰 방송국 데려가 준다면 좋아합니다. 네, 그런 거, 니네 수학 점수 많이 오르면은 내가 나중에 서울에 지상파 방송 큰 데 데려가가지고 연예인들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경험이고, 저는 이제 지방과 서울의 균형 사이에서 사실 지방에 뭐 없는 것 중에 그런 문화의 결여라고 하는 것, 네네. 또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의 결여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뭐 자볼드나 이런 걸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리는 문제,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해소된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좀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신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때 얼핏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저희가 이제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사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 거기로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좀 떠올랐는데 교육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경향성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대 학생 비율이 한 1대7까지 줄었거든요. 거꾸로 사립대 이런 데는 보면 막 14대 1 이런 곳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대학생의 교원 대학생 비율보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원 대학생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평행으로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런 말은 뭐냐면 이제 교사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단계에 온 학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아까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거 얘기도 우리도 잠깐 했었는데, 교육개혁의 범주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이제 상담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담교사가 전문 자격증화 돼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상담교사 같은 경우도 학과 교육 못지않게 더 확대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이제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상담 많이 해주고 아이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상담교사의 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다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고, 이것이 전문적으로 인력이 아주 많이 양성된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된다. 특히 지방에서는. 왜냐면 아이들이
경험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본방송 때 노동개혁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이제 교육개혁 얘기를 했는데 현 정부가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가장 주된 개혁으로 노동, 교육 또 연금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연금은 뭐 초반에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완전 또 멈춰버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개혁이라는 게 물론 어느 시기에나 인기가 별로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3대 개혁이라고 내세웠던 것들의 진척을 보면은 노동개혁은 노조 때려잡기, 그 다음에 연금은 뭐 더 받고 덜 주기 뭐 이런 거,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교육개혁도 이대로 간다 하면 내 생각에 정교도 때려잡기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피상적인 개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교육개혁도 제가 말했지만은 AI랑 이제 AI는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로봇은 하드웨어를 대체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생산성이 그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진지한 고민인 것이고, 저는 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연금 개혁이라고 했을 때 인구 구조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먼저 사회적으로 좀 합의를 좀 해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출산율을 높인다라는 것이 첫째로 가능하냐? 1. 그 2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추가로 생산된 노동인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우리가 보통 출산율 높여가지고 사회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아까 말했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사람이 10명 있을 때, 15명 있을 때 이제 다가오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노동을 더 투입한다고 생산력이 늘어나는 시기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예. 연금제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연금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이게 사실상 지탱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럼 오히려 지금은 보수 쪽에서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여러 다른 아젠다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헌법 비슷하게 네. 우리는 여기에 맞게 당을 운영하겠다는 정강정책이 있는데 그 안에 기본소득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선거 때 내가 그런데 상대 정당과 맞붙게 되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런 건데, 기본소득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수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를 많이 단순화해가지고 그 복지 지출 비용을 줄이고 대신 기본소득으로 민주적으로 이걸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소득 대체를 위해서 더 넣는다는 개념도 있고, 이건 논쟁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이런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들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네. 부분이겠죠.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노동이 됐건 교육이 됐건 연금이 됐건. 네. 근데 이 부분 지금 뭐 전혀 진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대 개혁 과제라고 딱 전정했을 때는 국민들은 그걸 허투루 보질 않거든요. 아, 진짜 3대 개혁이라면 저거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용두사미가 되어가는 모습처럼 돼버리면 곤란하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가장 이제 산업 중에서 진흥하려고 했던 것이, 이건 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 초나 중반쯤에 뭔가 신규 산업을 진흥하는데 아이디어가 없으면 꺼내드는 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를 진흥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1년 전쯤에 이제 웨이퍼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지 막 뭐 강의 들어라 이러고 막 장관들도 다 공부해라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1년 지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땅이거든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 땅 지정, 지구 지정.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반도체라는 산물에 대해 가지고 땅이 가져가는 그 요소가 큰가? 이게 보통 생산 요소의 투입에 있어서 토지, 노동, 자본 뭐 이렇게 가는데,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땅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땅을 그렇게 넓게 만들어서 이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그게 최우선인가? 아니면 오히려 사람이 먼저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체의 요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요구했던 것 때문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미 잘 정립된 반도체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SK 하이닉스가 내가 진짜 이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데 뭘 하겠다 했을 때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줄까요? 그 땅을 구매하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요소보다 오히려 저는 이제
인재 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비전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외교나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도 결국에는 가서 무슨 한미동맹이 어쩌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이런 반도체의 수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외교 쪽 소식통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싱크탱크 쪽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게 있는데 의외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갈 때 한국 정부 측에서 이걸 풀어내겠다는 요구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그래요? 오히려 의아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살펴봐야겠지만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앞서 이제 정책과 관련해 타긴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본방송 때. 그러면 결국 현 정부가 뭐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시대상에 맞게 그때 맞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어떤 제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산업화해야 될 시기에는 나름 조직을 갖추고 있던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민주적이지 못하니까 민주화의 세대가 들어서 가지고 정치 민주화 이뤄낸 것이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시대 정신은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그분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다소 이제 부패 청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치였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그거에 장점이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하라고 뽑아놨는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더. 아니 근데 그게 또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당시 시대 정신 내지는 국민들의 요구 이런 거에는 부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근데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도 발리 하나에 무너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어떤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지지율을 잘 유지하다가 보통 박근혜 대통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자식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부패 문제나 이런 것이나에서는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한번 깨지고 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와랑창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공정과 상식 키워드에 반하는 뭔가 하나 나오는 순간 와르르르 그쪽 영역에서의 지지율이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제가 정치 영역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최종적인 단판의 장이 돼야 될 텐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잠깐 드렸었는데 거기서 좀 이어서 좀 드리고자 했던 질문들이 지금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방송법이랄지 앞서 얘기했던 노란봉투법이랄지 이거 지금 예견돼 있는데 이 상황들 뭐 총선 때까지 계속 가겠죠? 저는 이제 거부권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황은 다 이런 의도 있다면 총선 때 가가지고 의석이 적어가지고 제가 일을 하지 못했고 입법 폭주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그런 어떤 읍소형 전략이 먹히려고 한다면은 정말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대통령이 진짜 너무 남들이 봤을 때 지고지순하고 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민주당 때문에 못하는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 한번 도와주자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다소 교조적인 면도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나를 따르라. 내가 당무에 대해서 내가 옳고 뭐 이런 비전에 대해서 내가 옳으니까 무조건 날 따라라. 잡음 꺼라. 지방방송 꺼라. 이거거든요 지금. 지방방송에서 지방방송 꺼라 그렇긴 하네요. 근데 지방방송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있는 겁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 불렸는데 한 번 진 선거가 제대로 진 선거가 2020년에 있었던 그
총선 2016년에 있었던 총선이거든요. 2016년 총선에서 본인이 유승민 내쫓고 이런 거 하는 거 막 기세에 올리다가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전략적 무기였다는 연민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58년생인데 58년생들이 생각하는 박근혜, 박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총탄에 보낸 그런 걸로 인한 안타까운 걸로 인한 뭐 연민. 그 뒤에 또 보면 뭐 가택연금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 시절도 있고요. 박지만 회장도 개인적으로 그 슬픔 때문에 겪었던 여러 인생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민을 달고 가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그 세대에게 그리고 인구가 좀 많습니까? 58년생이 개띠 쪽이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연민을 느끼면서 그 정치력을 이어나가던 정치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인상이 이제 굉장히 엄하게 누군가를 꾸짖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하는 말 때문에 배신의 정치 같은 과격한 단어를 쓰고 이렇게 되면서 저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미지를 주면서 총선에서 견제 이론이 오히려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예전에 뭐 작년에 이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또 올해 전당대회 당권을 차지하기 했던 일련의 행동도 그렇고 이 전략이 먹히려면 기본적으로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별로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생각과 나중에 실제가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6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죠? 12년 아니 7년 전. 7년 전. 그렇군요. 예. 8년. 네, 총선 기준 8년 전에. 총선 기준으로 8년인데 그런 모습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 시절에 굉장히 보면은 우리가 많이 기억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읍소를 많이 했거든요. 네. 선거 때문에 드러놓고 많이 있었는데 그게 갈수록 이제 그 효과가 반감됐던 게 뭐냐면 그다지 불쌍해 보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럼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그 전략을 저는 그런 전략 제가 대표할 때는 그런 전략은 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치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젠다랑 미래를 가지고 승부해야지 무슨 불쌍해 보인다 이런 걸 가지고 승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입법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경계선이거든요. 중도층은 이걸 볼 겁니다. 어차피 고정 지지층들은 상관 안 하겠지만은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이 다득표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위상이 올라가는 게 더 두려운 일이냐? 아니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석수까지 과반 이상을 가져가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더 무서운 상황이냐? 이걸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만 놓고 보면은 이제 지금 대표께서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한다면 또 그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의석수 확보는 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건 건전한 의석 확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비전에 국민들이 공감해가지고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건전하다. 근데 그러려면 더더욱 이제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말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 표현을 했느냐 이게 공약이다 했는지 아니 노력하겠다는 정도만 말했다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을 이제 좀 바꾸는 모양새거든요. 제가 그때 대선 때 공약을 제가 다 챙겨봤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그때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가가지고 공약이라 얘기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도 이제 간호협회에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은 뭐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간호법에 거부권을 던진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양치기 소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보면은 누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중에 될지 모르지만 총선 때 가서 어느 집단에 가가지고 공약을 얘기했을 때 니네 나중에 또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공약이라는 거는 신중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약 없이 어떻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 그래서 저는 미래를 얘기했을 땐 신뢰도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사정정국 이거 대통령 잘하시는 거 이거 한쪽으로는 또 지금 이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걸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둘이 좀 안 맞잖아요. 사정정국은 교조적으로 남을 때리는 거고 이거는 불쌍한 티를 내야 되는 건데 때리면서 어떻게 불쌍한 티를 냅니까? 근데 지금
이 대표께서는 어찌됐건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는 게 1순위일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전략을 짜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총선에 임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럴 가망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제가 반농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과 대선 승리 이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 승리했던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네.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은 다 졌어요. 네. 지금 누가 대표였느냐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홍준표 대표 시절에 선거 못 이겼고요. 그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못 이겼고요. 그 중간에 뭐 여러 대표들이 있었죠. 뭐 황우여 대표도 있었고. 근데 뭐 이런 승리를 거두는 건 어려웠었거든요. 지금 말씀은 현재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예. 애초에 선거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거나 치러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영남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력은 있겠죠. 예. 누군 권력자에게 손을 비비고 이런 거 했던 경험은 있겠지만은 진짜 표 계산해본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괴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00원의 아침밥을 얘기했는데 왜 60대 남성이 환호하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걸 바탕으로 선거 치르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예. 예전에 2012년까지 선거 치를 때는 박근혜의 카리스마로 선거를 치렀던 것이고, 예.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반공 이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 망한다, 정교조가 득세하면은 교육 망한다 이런 폭망론 가지고 이제 협박해가지고 집권한 기억에 아기자기의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른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한 20분 넘게 20분 넘게 지금 방송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실 텐데 저희가 이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의 강력한 요청에 힘입어서 이 방송을 좀 만들었고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은 유튜브 방송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거 뭐 요즘 천하람 변호사도 젊은 층의 인기가 좀 높아져가지고 천하람 변호사도 뭐 순천에 있으면은 심심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